아주 작은 부분부터 양보하게 되고 나중에는 완전히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난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를 고립시키고 가해자에게 완전히 통제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홈랜드라는 작품입니다. 이라크에서 실종되었던 니콜라스 브로디라는 이름의 미 해병이 실종 8년 만에 구출되어 조국으로 돌아오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가 고국으로 돌아오자 모든 사람들이 이 병사를 영웅으로 환영을 하지요. 그렇지만 오직 단 한 사람, CIA의 여성 요원인 캐리 매티스는 그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카에다에게 잡혀있던 미군 포로가 변절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니콜라스 브로디가 바로 그 변절한 포로일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었던 거죠. 캐리는 브로디가 알카에다의 첩자라는 증거를 잡기 위해서 그의 주변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집에도 몰래카메라와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미행을 붙여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브로디는 매일 밤 악몽을 꿨는데요. 악몽을 꾸면서 부인의 팔에 멍이 들 정도로 팔을 심하게 잡기도 하고 침대에서 자는 게 불편한지 바닥에 내려가서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주인공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캐리는 연민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캐리와 계속해서 마주치게 되던 브로디 역시 왠지 모를 편안함을 캐리에게서 느끼게 되는데요. 숨기고 싶은 자신의 가장 내밀한 아픔까지 캐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알카에다의 테러리스트로 의심받는 미 해병과 그를 의심하는 CIA 요원의 사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두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은 그들의 사랑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캐리가 그동안 자신을 테러리스트로 의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브로디는 두 사람의 관계를 끝내겠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던 중 브로디와 함께 포로로 잡혀있던 또 다른 해병이 부통령 암살을 시도한다는 정보를 CIA에서 입수하게 되고 여주인공은 다른 요원들과 함께 테러리스트를 쫓다가 폭탄이 터져서 부상을 입게 됩니다. 사실 여주인공 캐리 매티스는 양극성 장애 환자였었고요. 폭발 당시에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투약을 중단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죠. 테러가 발생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극심한 중압감과 브로디에게서 받은 상처, 거기에 폭발로 인한 물리적인 충격이 더해지면서 캐리의 조증 사파가 마침내 재발하게 됩니다. 조증 증상 때문에 오히려 생각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상태에서 자신이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테러의 큰 틀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사건의 단서를 추적하던 캐리는 브로디도 사실 이 테러에 연루되어 있으며 또 다른 더 큰 테러를 준비하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테러를 막으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정신 나간 여자로 취급할 뿐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과연 캐리 매티슨의 생각대로 니콜라스 브로디는 테러리스트인 걸까요? 자, 여기까지가 홈랜드 시즌 1의 줄거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봤던 미드 중에 밴드 오브 브라더스와 함께 가장 뛰어난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재미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시즌2까지는 정주행을 하신 후에 본 영상을 다시 시청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미드 홈랜드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다룰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뇌입니다. 세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건 니콜라스 브로디에 대해 가졌던 캐리 매티슨의 의심이 사실로 밝혀졌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렇다면 세뇌란 어떤 것이길래 투철한 애국심을 가졌던 미 정예 해병대원이 조국의 심장에 칼을 겨누는 테러리스트로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자, 세뇌의 이론적인 배경은 조건 반사로 유명한 파블로프의 실험에 근거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파블로프는 종소리를 들려준 다음 개에게 음식을 제공해서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어도 개가 입에서 침을 흘리게 만드는 조건 반사 현상을 처음으로 관찰했지요. 그런데 세뇌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발견은 따로 있는데요. 파블로프의 실험실이 홍수로 물에 잠기면서 안타깝게도 실험실에서 키우던 개들이 물에 빠져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실험실에서 키우던 개들 중 일부가 살아남았는데 그 살아남은 개들에게서는 이전에 형성되었던 조건화 반응이 더 이상 관찰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 현상을 이상하게 생각한 연구자들이 다른 개들에게
조건 반사를 학습시키고 똑같이 물에 빠뜨렸더니 마찬가지로 조건 반사가 사라지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아마 요즘 같았으면 이런 비윤리적인 실험은 연구 계획 자체가 허가되지 않았겠지요. 어쨌든 파블로프는 실험을 계속해서 진행했고 이런 현상에 초역설적 단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는 생명에 위협이 될 만한 외상을 경험하게 되면 기존에 학습된 행동 양식이 사라지는 것을 일컫는데요.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심각한 외상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이 기존에 했던 생각과 행동이 180도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주인공 니콜러스 브로디도 지속적인 고문을 통해 이런 초역설적 단계에 놓였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마치 이것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한 상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여기까지는 세뇌의 1단계에 불과합니다. 하드디스크를 포맷했다면 새로운 운영체계를 설치해야지 컴퓨터가 작동이 되겠죠. 포맷이 된 두뇌에 새로운 운영체계를 설치하는 과정은 한국전쟁 때 중공군에게 세뇌당했던 미군 포로의 얘기를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중공군의 포로가 된 미군이 7,000명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3분의 1이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 중국에 협조를 하였고 심지어 21명의 포로는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런 당혹스러운 사태를 설명하기 위해 군 당국에서는 생환한 포로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중공군이 사용한 세뇌 기법이 자세하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중공군이 사용한 기법은 사소한 요구의 강요, 가끔씩 즐겁게 하기, 위협, 신분 격화, 지각의 통제, 고립, 무력감의 유발 등이 있는데요. 이 과정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포로들이 내 운명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구나. 내 운명은 중공군에게 완전히 통제당하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인식시키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이 가진 신념의 아주 작은 부분부터 양보하게 되고 나중에는 완전히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세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포로들이 스스로 전향하는 것을 자발적인 것으로 느끼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담배와 같은 사소한 보상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조국인 미국에 대해서 아주 작은 비판부터 시작하게 만드는데요. 일단 한번 이런 행동을 시작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전에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신이 얘기했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기 시작하고 비판의 강도도 점점 강해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기존의 신념 체계를 버리고 완전한 전향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신과적으로는 공격자와의 동일시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사람과 스스로를 동일시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시어머니한테 괴롭힘을 당하던 며느리가 나중에 더 악독한 시어머니가 되거나 군대에서 고참한테 괴롭힘을 당한 후임이 선임이 된 다음에 자신의 후임을 똑같이 괴롭히는 것처럼 실제 사례들은 일상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홈랜드의 주인공 니콜라스 브로디도 오랜 고문 속에서 자아가 무너진 이후에는 테러리스트 우두머리인 아부 나지르에게 동화가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계산된 학대와 계산된 친절이 반복되면서 피해자가 점차 무력화되고 자신을 지배하는 존재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건데요. 스톡홀름 신드롬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감정적인 전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73년 스톡홀름에서 은행 강도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때 인질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풀려나고 나서는 오히려 인질범에게 동화가 되어서 이들을 옹호하고 오히려 자신을 구해준 경찰을 비난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당혹스럽게 느꼈었습니다. 범인들이 인질들에게 친절하게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그런 설명도 있었지만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쥔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하는 과정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 보다 올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가해자에게 완전히 통제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스톡홀름 신드롬이 발생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사실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
세뇌를 하는 사람과 세뇌를 당하는 사람을 생각보다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자주 들으시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는 1938년 영국에서 공연한 연극의 제목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이 연극에 등장하는 남편은 일부러 집 안의 가스등을 어둡게 켜놓고는 부인이 집안이 어두워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반박을 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부인은 스스로의 판단력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고 나중에는 현실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남편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피해자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차단시키는 것인데요. 이것은 피해자가 고립될수록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쉽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신이 잘못된 강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비난과 고립, 이 두 가지가 가스라이팅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남성이 여성인 연인에게 가하는 형태로만 일어나는 거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관계에서 가스라이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가스라이팅에 가장 취약한 그런 집단이 대학원생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외부와 단절될 수밖에 없는 바쁜 생활도 그렇고, 그리고 지도 교수님께서 자신의 미래에 아주 큰 영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가스라이팅에 아주 취약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는 일부에 해당하는 얘기겠지요. 이런 가스라이팅 또는 세뇌가 개인과 개인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스라이팅도 있고 국가 차원에서 세뇌가 이루어지기도 하지요. 동독을 배경으로 한 영화 타인의 삶을 보면 극작가인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이 독백을 하면서 동독에서는 자살자에 대한 통계를 집계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통제하고 국민을 세뇌시키는 정부를 비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형태의 정보 통제는 수많은 독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행태이기도 하죠.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중세 시대에 교회가 성경을 해석한 권리를 독점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은 단일 국가 차원을 넘어선 그런 세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든 세뇌라고 부르든 그 이름에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나 또한 세뇌의 피해자가 언제든지 될 수 있는 것이죠. 더욱 무서운 것은 내가 세뇌 또는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가 된다 하더라도 나 자신이 그런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나와 가까운 누군가가 내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난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를 고립시키고 나를 독점하려고 한다면 혹시 내가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신과 전문의 정동정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